서울의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오른 시그니엘 호텔의 가장 높은 층. 그랜드 볼룸은 오늘을 위해 현실 세계가 아닌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만 송이의 흰색 수국과 장미가 아치를 이루었고,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다이아몬드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객으로 참석한 이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현신 그 자체였다. 그들의 낮은 속삭임조차 수십억 원의 계약을 논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그러나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로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깨끗했지만 전문가의 눈이라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저렴한 대여점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화장은 옅었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장신구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 무대에 잘못 올라온 단역 배우처럼 보였다. 공기가 무거웠다. 주례사의 목소리는 이미 10분 전에 끊겼다. 하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신랑 황태민은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값비싼 턱시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제 옆에 서 있는 지원의 얼굴도, 객석 첫 줄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구두 코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정적이 깨졌다. 객석 첫 줄.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태아그룹의 총수. 황미경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움직이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실크 한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연 회장의 난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모든 이의 심장을 두드렸다. 황미경은 지원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위아래로 지원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마치 값비싼 카펫에 묻은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에 가까운 혐오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봉투가 터지며 수십 장의 사진들이 꽃잎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게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한 대가라고 생각하나. 황미경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사진들은 지원의 초라한 옥탑방,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의 계산대, 그리고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작은 인테리어 가게에 폐업 딱지가 붙은 문을 찍은 것들이었다. 혼수 하나 없이 몸뚱이 하나로 재벌가에 입성하려는 천박한 것. 고아 주제에 감히 누구의 자리를 넘봐 황미경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원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하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모두가 신부의 눈물과 절규를, 이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황태민은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개미 소리처럼 사라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자신의 아내가 수백 명의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방관자였다. 아니, 그는 공범이었다. 모든 시선이 한지원에게 쏠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녀의 동작에는 어떤 망설임도 수치심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의식을 치르듯 그녀는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가게 문을 찍은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것은 슬픔의 경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사냥감이 함정에 정확히 걸려들었을 때 포식자가 짓는 만족의 미소에 가까웠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구겨진 사진들을 한 손에 가지런히 쥔 채 그녀는 황미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것이 태아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방식이라면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심지어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힘을 주어 발음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황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지원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울부짖으며 뛰쳐나가길 예상했다. 그러나 이 기묘한 침묵과 수능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원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확신을 읽었다. 하지만 오만함이 그 찰나의 당혹감을 덮어버렸다. 내년이 뭘 알겠어? 황미경은 경멸스럽게 코웃음을 치고는 몸을 돌려 단상을 내려갔다. 그녀가 돌아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단되었던 오케스트라가 어색하게 연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축제는 끝났다. 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황태민은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치듯 제 어머니를 따라 사라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지원을 돌아보지 않았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조롱과 멸시의 무대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연회장에 화려했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꽃들은 버려질 시간을 기다리며 시들어갔다. 직원들이 바쁘게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에도 한지원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값싼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구겨진 사진들을 쥔 채였다. 그녀는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곳, 그림자가 드리운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드레스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어떤 추적도 불가능한 구형 폴더폰이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며 싱가포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팬텀. 에레보스 캐피탈의 수장 권도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된 차가운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3년 전 태아그룹이 무너뜨린 아버지의 회사를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막이 올랐다. 결혼식의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한지원은 하객들이 남기고 간 잔해 속을 유령처럼 걸어 나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웨딩카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후문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황태민이 아닌
황미경 회장의 비서실 소속 운전기사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지원에게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목적지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짐짝을 옮기듯 그녀를 뒷좌석에 태웠다. 차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지만 황씨 일가의 본가가 있는 성북동이 아닌 한강변의 외딴 곳으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별채 배슈 앞이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그는 지원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차를 돌려 사라졌다. 첫날 밤이었다. 신부에게 허락된 것은 텅 빈 집과 강물이 반사하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뿐이었다. 지원은 드레스 자락을 쥔 채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섰다. 이 굴욕, 이 철저한 고립, 이것은 황미경이 그녀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하지만 지원의 입가에는 또다시 그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형벌이 아니라 완벽한 방패이자 무대였다. 황미경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적의 눈을 가려준 셈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섞인 냉기가 그녀를 덮쳤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거실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모든 것 위에 얇은 방수포가 씌워져 있어 마치 유령의 집 같았다. 지원은 지체 없이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몸을 옥죄던 그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드레스가 힘없이 바닥에 구겨졌다. 지원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뺨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 수치심으로 떨었어야 할 어깨.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3년 동안, 아니, 정확히 1095일 동안 기다려왔다. 기억은 3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은 작지만 견실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장인이었고 그의 디자인은 독창성과 따뜻함으로 업계에서 서서히 명성을 얻고 있었다. 문제는 태아건설이 그 명성을 눈여겨보았다는 것이다. 태아건설은 송도의 VVIP를 위한 최고급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상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접근했다. 국내 최고 재벌의 러브콜에 아버지는 감격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아의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계약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태아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디자인 시안과 설계도를 계속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한상진의 회사는 하청업체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대신 태아건설이 발표한 VVIP 라운지의 디자인은 한상진이 제출했던 설계도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태아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그를 만나준 것은 법무팀의 냉정한 변호사들 뿐이었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태아의 유일한 답변이었다. 아버지는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거대 재벌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태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업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상진의 회사에 자재를 대던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고 은행은 약속했던 대출을 회수했다. 태아가 손을 쓰자 아버지는 순식간에 업계에서 고립되었다. 회사는 무너졌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디자인 특허 서류와 태아건설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되었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지원은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법의 이름을 빌린 자본의 힘을 이용한 합법적인 살인. 장례식을 치른 후 지원은 사라졌다. 그녀는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이라는 타이틀도 미래도 모두 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노트북을 들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재무제표, 주가 흐름,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황미경 회장의 모든 것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태아라는 거대한 성체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에레보스라는 익명으로 다크웹의 비밀스러운 금융 포럼에 올렸다. 그 보고서는 태아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와 숨겨진 비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3년 뒤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것을 예언했다. 단 하루 만에 연락이 왔다. 발신지는 싱가포르. 암호화된 통신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깊고 차가웠다. 네가 에레보스인가? 나는 팬텀이다. 권도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 에레보스 캐피탈의 수장. 그의 나이, 배경, 얼굴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어 금융가의 유령 The 팬텀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태아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낡은 재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윤이었고 지원에게는 복수였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권도현은 지원의 분석력과 복수심을 높이 샀다. 그는 지원에게 자금과 정보, 그리고 훈련을 제공했다. 지원은 지난 2년간 권도현의 그림자 속에서 금융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 트로이의 목마. 권도현의 정보망은 황미경의 유일한 약점이 아들 황태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황태민은 유약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강압적인 통제에 숨막혀 있다. 그는 순수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를 갈망했다. 지원은 완벽하게 그 역할을 연기했다. 권도현이 설계한 동선에 따라 그녀는 황태민이 자주 가는 갤러리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태아그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하지만 꿋꿋한 미대 졸업생 행세를 했다. 황태민은 덫에 걸린 쥐처럼 간단하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에게 지원은 어머니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순수함의 상징이었다. 그가 지원과의 결혼을 선언했을 때 황미경은 격노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결혼식 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며느리를 짓밟아 아들의 어리석은 반항심을 꺾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샤워를 마친 지원이 가운을 걸치고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화장품이 아닌 특수 제작된 위성 노트북이었다. 그녀가 노트북을 켜자 모니터에 에레보스 캐피탈의 보안 로고가 떠올랐다. 팬텀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무대는 즐거웠나? 에레보스. 지원은 손가락을 움직였다. 관객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황미경은 내가 완벽하게 무력하고 멍청한 피해자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 그 별채는
자네의 작전 기지다. 황태민은 오늘 밤 본가에서 어머니에게 붙잡혀 있겠지. 당분간 그 누구도 자네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권도현의 메시지는 신속했다. 계획대로입니다. 그들은 나를 가장 안전한 금고 옆에 가둬두었지만 그 금고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답장을 보냈다. 결혼식장에서 받은 모욕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재물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 재물이 되었다. 한지원의 신혼생활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거대한 유리 감옥에서 그녀는 유령 며느리였다. 황씨 일가의 본가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에 3번 무표정한 가사 도우미가 와서 최소한의 식료품을 채워놓고 청소를 할 뿐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지원을 황태민의 아내가 아닌 황미경 회장의 분노가 잠시 머물다갈 불결한 객체로 취급했다. 이 철저한 무관심은 지원에게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텅 빈 집안을 배회하며 연약하고 상처받은 신부를 연기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쏟아지면 그녀의 시간은 시작되었다. 별채의 모든 통신망은 팬텀의 감시하에 있었지만 그녀는 권도연이 제공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에레보스 캐피탈의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모든 공시 자료와 해외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그녀는 이미 바깥에서 성벽의 지도를 완성했지만 이제는 성벽 안쪽에서 그 지도를 확인할 차례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자의 접근 권한, 즉 열쇠였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예상보다 빨리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결혼식 아닌 결혼식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별채의 인터폰이 처음으로 울렸다. 황미경 회장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10시까지 본가 서재로 오십시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원은 다시 한번 초라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녀는 자신을 향한 경멸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본가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조차 아닌 철저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황미경의 서재는 태아그룹의 축소판 같았다. 거대하고 위압적이며 차가웠다. 황미경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의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아들 황태민도 그곳에 있었. 그는 창가에 서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본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앉아라. 황미경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숨만 쉬고 살 수는 없겠지. 태하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그에 걸맞은 쓸모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순종적이고 겁에 질린 태도를 유지했다. 그 모습에 황미경은 만족한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태민이 저놈이 내년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당장 내쫓지는 못하겠다만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꼴은 못 본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지원 앞으로 밀었다. 태아복지재단이다. 우리 그룹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이지. 한지원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고동쳤다. 태아복지재단.
그녀가 권도영과 함께 태아그룹의 가장 유력한 비자금 통로로 지목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겉으로는 장학 사업과 불우이웃 돕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계열사들의 기부금을 받아 해외의 유령 법인으로 빼돌리는 세탁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어차피 명목상의 자리다. 내까짓게 뭘 알아서 경영을 하겠나. 황미경의 경멸은 노골적이었다. 이사장 자리에 널 앉힐 테니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라는 내 마지막 배려다. 황태민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래도 지원 씨는 이런 일은 경험이. 닥쳐라. 황미경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네가 저 천박한 것을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없었을 일이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감수해. 아니면 지금 당장 저것과 함께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든가. 황태민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무력함은 지원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미경은 코웃음을 쳤다. 열심히 할 것까지야. 넌 그냥 내 인형이야. 내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 돼. 그녀는 지원에게 재단 사무실의 주소와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던졌다. 그것은 명백한 추방 명령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메모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태아복지재단 사무실은 여의도 태아그룹 본사 빌딩이 아닌 강북의 낡고 후미진 상가 건물 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사무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2명의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 명은 나이든 김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직원이었다. 그들은 이미 본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했다. 김 이사는 지원을 보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작은 이사장실로 안내했다. 아이쿠,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자리입니다.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태도는 꼭두각시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 이사장실이라고 불리는 방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재단 일이 워낙 바빠서요. 하지만 사모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김 이사가 결제 서류철 몇 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원은 순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제가 이사장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 이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사모님, 이런 복잡한 숫자들이야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나 보는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나 감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는 회장님의 뜻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겁먹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김 이사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김 이사는 완전히 안심한 듯 역시 회장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는 식의 알 수 없는 아부를 늘어놓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지원은 김 이사가 검토해 보시라며 던져준 지난 분기 재무제표와 기부금 현황 자료를 들고 별채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겁먹은 표정은 사라지고 냉철한 분석가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위성 노트북을 켜고 자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A 계열사에서 10억 기부, B 복지시설에 5억 지원, C 장학재단에 5억 송금. 하지만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권도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C 장학재단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예상대로였다. C 장학재단은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진 명단에는 황미경 회장의 오래된 집사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돈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태아그룹 계열사에서 나와 재단을 거쳐 황미경 개인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지원은 김 이사가 건네준 서류처를 다시 펼쳤다. 그것은 이중장부였다. 김 이사는 그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짜 장부조차 아닌 진짜 내부 결제용 서류를 검토하라고 던져준 것이었다. 그녀의 무지함이 그들의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요. 황미경 회장님.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목에 칼을 쥐어주셨군요. 그녀는 에레보스 캐피탈의 보안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다. 먹잇감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중장부 확보, 자금 세탁 경로 추적 시작합니다. 태아그룹 본사 30층. 거대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미경 회장은 흑단 테이블 상석에 앉아 조금 전 보고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좁혔다. 그녀 앞에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제주도 라테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긴급 현안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황미경의 야심 그 자체였다. 싱가포르의 GFS 캐피탈이 방금 투자금 전액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위약금까지 물겠다면서요. 전략기획본부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GFS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해외 투자자였다. 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탈과 은행권의 압박이 불보듯 뻔했다.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다. 황미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유가 뭐지? 계약상 명백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빼겠다고 GFS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태아를 상대로 라테라 리조트는 태아건설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다. 황미경은 이 사업을 발판으로 정계와 더 확고한 유착을 만들고 태민에게 그룹을 물려줄 기반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착공식 직전에 터진 이 사태는 태아의 자금줄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황미경은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을 느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오만함이 그 불안감을 억눌렀다. 같은 시각 강북의 허름한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한지원은 태연하게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는 GFS 캐피탈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GFS는 에레보스 캐피탈이 이 공격을 위해 최근 인수한 유령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권도연의 첫 번째 포문이 열린 것이다. 김 이사는 본사의 비상사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싱글벙글하며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다. 사모님,
이번엔 네팔에 학교 짓는 기부금입니다. 여기. 지원은 김 이사가 내미는 이중장부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동시에 GFS의 자금 이탈로 인한 태아건설의 단기 유동성 위기가 다른 계열사에 어떻게 전이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복지재단은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황미경은 이 멍청한 며느리가 앉아 있는 곳이 자신의 비자금 창고라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 그 창고의 열쇠가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원은 태아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피를 빼내고 있었다. 그날 밤 황태민은 처음으로 별채를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회사의 위기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낮에 열린 긴급회의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결혼식 날 아내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일말의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서 위안이라도 받고 싶은 유약한 마음에 이끌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적막했다. 한지원은 서재로 꾸며진 작은 방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태민이 들어서는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손에 든 종이를 책갈피처럼 두꺼운 경제학 서적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 책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투자 분석이라는 그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문 서적이었다. 뭐 읽고 있었어? 태민이 어색하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숨긴 종이보다 그녀가 읽던 책의 제목에 더 놀랐다. 미술을 전공했다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하던 여자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책이었다. 아, 아니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요. 어려운 책이라도 읽으면 잠이 잘 올까 해서요. 지원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눈을 피하며 황급히 책을 덮었다. 그녀의 당황한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태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그저 허세를 부리고 있었을 뿐이다. 태민은 그녀의 태도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급히 책을 덮으면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태민이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메모지였다. 메모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제주 L 프로젝트, GFS 추정 이탈 시 연쇄적 채권 회수 트리글 가능성, 단기 유동성 개별, 500억 발생, 2분기 어닝 쇼크 및 신용 등급 하락 시나리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오늘 긴급회의에서 전략기획본부가 몇 시간을 씨름하며 겨우 도출해낸 비공개 결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그보다 한 발 앞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당신이 쓴 거야. 지원, 에이사, 용지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서 메모지를 빼앗으려 했다. 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경제 방송에서 들은 걸 낙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워들은 단어들을 베껴 쓴.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진짜처럼 보였다. 태미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옥탑방에 살던 고아, 미술을 전공했다던 여자가 이런 고도의 재무 분석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했다. 황미경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그저 운 좋게 방송에서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었을 뿐이다. 마침 회사의 상황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다. 그가 너무 예민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됐어. 태미는 경멸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원을 속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녀가 천재라면 그건 더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공처럼 구겨 바닥에 던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은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기나 해.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는 더 이상 지원에게서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애써 무시하며 마치 불쾌한 것을 본 사람처럼 서둘러 별채를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지원의 울먹이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메모지를 천천히 주워 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황태민. 그는 예상대로였다. 나약하고 오만하며 진실을 볼 용기가 없는 자. 그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미경의 그림자에 가려진 쉽게 부서질 또 하나의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지원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에는 제주도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는 태아그룹의 주가 차트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차 타격 성공. 내부 균열 확인. 황태민은 변수 아님. 2단계로 이행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태아의 재무제표가 아닌 황씨 일가의 견고한 오만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위기는 GFS 캐피탈의 자금 회수 통보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한지원이 예측했던 대로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다. GFS의 이탈 소식은 금융가에 하룻밤 사이에 퍼져나갔고 라테라 리조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국내외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아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약정 이행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아건설의 단기 기업어음 CP 만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제1금융권 은행들은 차환 연장을 거부하거나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와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황미경 회장이 수십 년간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거센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본사 30층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임원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찾지 못한 황미경의 분노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향했다. 그녀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이 모든 재앙이 근본 없는 것과 이 황씨 가문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미신적인 확신으로 변질되었다. 한지원의 존재 자체가 태아그룹에 낀 애군이었다. 당장 그 빌어먹으련 자바와 황미경의 고함에 비서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지만 자신의 며느리 하나를 짓밟을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한지원은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다가 본가의 검은색 세단에 실려 다시 한번 그 위압적인 본가 서재로 끌려왔다. 지난번보다 분위기는 훨씬 더 살벌했다. 황태민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황미경과 그녀의 곁을 지키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 그리고 처음 보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1명만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미경은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연기가 자욱한 서재에서 지원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내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네, 그 불길한 기운이 태아 전체를 좀먹고 있다고 황미경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이성적인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위기에 몰린 맹수처럼 그녀는 눈앞에 약한 존재를 물어뜯으려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집어 던졌다. 재산분할 포기 및 이혼 합의각서.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네가 감히 이 집안의 재산을 넘본데가다. 내년에 애군을 떼어내기 전까지는 한 푼도 줄 수 없지.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부연 설명했다. 한지원 씨가 혼인 기간 중 태아그룹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무하며 향후 이혼 시 어떠한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고 황미경 회장님의 뜻에 따라 즉시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지원이 당연히 저항하거나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린 나머지 옆에 있던 물잔을 쳤고 물이 서류 위로 쏟아졌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원은 당황하며 손수건으로 젖은 서류를 닦으려 했지만 잉크가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모자란 년 제대로 하는 짓이 하나도 없군. 황미경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변호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여분의 서류를 다시 꺼내 지원 앞에 놓았다. 다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은 울먹이며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명란이 아닌 본문에 아주 작은 글씨가 적힌 곳에 펜촉을 가져갔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 여기 7조 사망에 기업은 없음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괄적 포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TV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녀는 마치 법률 용어가 너무 무서워서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가장 핵심적인 독소 조항을 정확히 짚어냈다. 드라마에서 이런 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혹시 제가 서명했다가 나중에 회장님께 더 큰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해서 변호사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물론 이 조항은 법정에서 다툴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불공정 조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원 같은 여자가 이런 조항의 의미를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드라마랑 현실은 다릅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11조 2항에는 이혼 사유를 전적으로 한지원 씨의 귀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원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가 짚어내는 조항들은 하나같이 이 합의서의 법적 허점들이었다. 그녀는 무지함을 가장해 이 서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고 있었다. 인연이 감히 지금 나랑 법 조항을 따지자는 거야. 황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호원들이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순간 지원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과호흡이 온 것처럼 숨을 몰아쉬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녀는 실신한 척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몸을 떨었다. 황미경과 변호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지원을 내려다 보았다. 그들은 지원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골치 아픔을 느꼈다. 이런 상태의 여자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 판명될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다. 황미경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시체 같은 년 당장 치워 내일 아침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서류에 도장을 찍어오게 해. 안 그러면 내년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을 줄 알아. 경호원들이 축 늘어진 지원을 부축해 일으켰다. 지원은 그들의 팔에 끌려가면서도 번진 잉크로 얼룩진 첫 번째 합의서의 일부를 소나기에 몰래 움켜쥐었다. 황미경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본가를 빠져나와 별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야 비로소 가늘게 떴던 눈을 완전히 떴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종이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인 상처와 함께 승리의 증거가 남아 있었다. 지원이 황미경의 광기 어린 분노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 싱가포르의 에레보스 캐피탈 본사에서는 권도연의 2단계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GFS 같은 위장 회사를 통하지 않았다. 그는 에레보스의 이름으로 직접 태아그룹의 주채권 은행들과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태아그룹 재무 건전성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 보고서에는 한지원이 태아복지재단에서 빼돌린 이중장부의 핵심 내용, 즉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그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GFS의 이탈로 인한 라테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실제 손실 추정액과 이로 인한 태아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냉철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은행들은 경악했다. 그들이 믿었던 태아의 우량한 재무제표가 사실은 분식회계로 얼룩진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권단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태아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대출금 회수를 시작하거나 혹은 황미경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별채에 돌아온 지원은 손에 쥔 구겨진 종이 조각을 스캔했다. 그리고 권도현으로부터 온 보고를 확인했다. 2단계 실행 완료. 채권단 압박 시작. 황미경은 이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덫, 양쪽에서 조여질 것이다. 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았다. 황미경은 자신이 던진 덫에 걸린 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이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오만함이라는 벽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아복지재단 연례자선 갈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 1%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 그 자체였다. 천장을 뒤덮은 샹들리에는 태양처럼 빛났고 테이블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플라워 장식과 최고급 샴페인이 넘쳐 흘렀다. 이 행사의 명목상 호스트는 이사장 한지원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유행이 한참 지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장신구라고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진주 귀걸이뿐이었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에서 로봇처럼 인사를 해야 했지만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하객들은 그녀를 마치 잘 차려입은 가구 혹은 행사를 위한 배경 소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연회장 구석, 거대한 얼음 조각상 뒤편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는 샴페인 잔 대신 오렌지 주스를 들고 이 위선적인 쇼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연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때 몇몇 재벌가 사모님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들의 드레스는 수천만 원짜리 보석처럼 빛났고 그들의 미소는 잘 벼린 칼날 같았다. 어머, 저기 좀 봐. 태아의 새 며느리 아니니 사명그룹 안주인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지원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결혼식 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보통 내기는 아닌가 봐.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이거나 듣자 하니 황 회장님이 자선 사업이라도 하라고 저 자리를 던져줬다더군. 한진전자 사모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래도 명색이 이사장인데 저 차림새는 뭐야? 우리 집 파출부보다 못하네. 태아의 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들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사모님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지원의 굴욕을 확인하고 나서야 깔깔거리며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지원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치심이 아닌 사냥감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오늘의 진짜 주빈이 등장했다. 황미경 회장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자금난으로 수척해졌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돕기 어린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는 태아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황태민이 따르고 있었다. 황미경은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자신의 왕국을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지원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내년이 감히 내 행사에 끼어들어 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에게 다가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 자리를 통해 태아의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워야 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소개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물의 등장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웅성거림마저 멈췄다. 권도현, 싱가포르 에레보스 캐피탈의 수장, 금융가의 유령 팬텀이라 불리는 남자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는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면서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던 존재였다. 그가 왜 하필 태아그룹의 자선 행사에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화려한 턱시도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가 한 걸음 옮기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에 길이 열렸다. 재계 총수들과 장관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다. 황미경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지금 태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본 것이었다. 에레보스 캐피탈의 자금력이라면 라테라 리조트의 구멍을 메우고도 남았다. 그녀는 채권단의 압박과 불면증으로 인한 두통도 잊은 채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권도현을 향해 다가갔다. 권도현 대표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고도 없이 와주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황미경이 친근하게 손을 내밀었다. 태아그룹 회장
황미경입니다.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권도현은 황미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미경의 얼굴을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보듯 차갑게 응시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황미경의 손이 공중에서 민망하게 굳어갔다. 황미경 회장, 권도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그는 황미경의 손을 무시한 채 그녀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황미경은 자신의 경력 중 최악의 굴욕을 맛보고 있었다. 감히 태아의 총수인 자신을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하다니.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가는 순간 권도현이 움직였다. 그는 황미경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거물급 인사들을 스쳐 지나갔다. 아연실색한 황태민의 옆을 지났다. 그는 거대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등지고 구석에 숨어 있던 얼음 조각상 뒤편으로 향했다. 수백 쌍의 눈이 그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곳에는 오렌지 주스 잔을 든 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한지원이 있었다. 권도현은 지원의 바로 앞에 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가장 무시당하는 여자의 극적인 대면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연기를 했다. 권도현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한지원 이사장님,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황미경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네, 네, 맞는데 오늘 행사의 진정한 호스트를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권도현이 말했다. 이런 아름다운 밤에 호스트께서 춤을 추지 않고 계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와 한 곡 추시겠습니까? 연회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황미경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황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남자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지원을 조롱하던 사모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원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춤 같은 거 못 추는데 괜찮습니다. 권도현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제가 리드하죠. 그는 지원을 데리고 연회장의 가장 중앙, 텅 빈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넋이 나갔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황급히 손을 들었고 부드러운 왈츠가 어색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원은 어설픈 척 몇 번 스텝이 꼬이는 연기를 했지만 권도현은 노련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이제 연회장의 모든 조명은 오직 두 사람만을 비추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황미경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천천히 턴을 돌 때 권도현이 지원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3단계다. 배를 불태울 시간이야. 그의 숨결에서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지원은 그의 리드에 몸을 맡긴 채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 오직 권도현만이 볼 수 있는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보스, 곡이 끝났다. 권도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원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는 지원을 플로어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권도연이 사라지자 모든 시선은 다시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조롱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근본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융가의 유령이 공개적으로 선택한 태풍의 핵이 되어 있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왈츠가 멈춘 순간 태아그룹 황씨 일가에 경고했던 성벽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에 자선 갈라는 금융가의 유령 권도연이 태아의 유령 며느리 한지원에게 바친 충격적인 공개 무대였다. 그들이 함께 춤을 춘 몇 분은 서울 사교계 전체를 뒤흔든 지진과도 같았다. 본가로 돌아가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은 얼음 창고보다 더 차가웠다. 황미경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실크, 한복의 치맛자락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황태민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내를 향한 권도현의 기이한 접근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그게 혹시 무슨 오해가? 황태민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닥쳐. 황미경의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내 놈은 그저 내년이 차려준 덫에 걸린 멍청한 사냥감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GFS의 투자 철회, 에레보스 캐피탈의 날카로운 보고서, 그리고 오늘 권도연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화살촉처럼 한지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황미경은 서재로 직행했다. 그녀는 그룹 보안팀장이자 자신의 수족인 조 실장을 호출했다. 한지원, 그 계집애 5년간 행적을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내가 결혼 전에 받았던 그 쓰레기 같은 보고서 말고 진짜를 가져와. 통장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만난 사람,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조 실장은 황미경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이미 한번. 그땐 그년이 내 놈들을 속인 거다 다시 해. 그 계집은 우리가 알던 옥탑방 고아가 아니야. 그 뒤에 권도현이 있어. 황미경은 스스로 내뱉은 가설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호랑이 새끼를 제 발로 안방에 들인 셈이었다. 조사실의 모든 인력이 한지원이라는 유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직후부터 황태민을 만나기 전까지 약 2년간의 기록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금융 거래 내역은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었고 출입국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국 땅에서 증발했던 것처럼 보였다. 에레보스 캐피탈의 정보력이 태아의 보안팀을 압도하고 있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조 실장의 보고에 황미경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차잔에 그년이 땅속으로 솟았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차잔의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 여자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이 모든 공격의 설계자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황미경의 책상 위 한라인이 울렸다. 주채권 은행장의 비서실에서 온 최후 통첩이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주 라테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브릿지론이자 5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 채권단은 즉시 태아그룹 전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입니다. 권도현이 보낸 보고서가 마침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황미경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은 모두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미경은 그날 밤 극소수의 핵심 임원만을 소집한 비밀 회의를 열었다. 테아로지스를 매각한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테아로지스는 그룹 내에서 가장 건실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 자회사였다. 그룹의 핵심 물류를 담당하는 곳이자 황미경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이기도 했다. 회장님, 로지스를 매각하시면 그룹 전체의 물류망이 전략기획본부장이 반대하려 했지만 황미경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팔다리 하나 아까운가. 당장 사명그룹에 연락해. 그들이 오래전부터 로지스의 눈독을 들였어. 시장가보다 싸게. 하지만 현금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1조 5천억 원을 입금하라고 해. 그것은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평생 경쟁자로 여겼던 사명에게 알짜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미경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 비밀 매각 정보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단 한 명, 재무 담당 이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황미경은 몰랐다. 그녀의 가장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로 태아복지재단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이사가 헐레벌떡 지원의 이사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제 지원을 무능한 사모님이 아닌 권도현이 점찍은 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줄을 갈아타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입수한 고급 정보를 바쳤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사모님께는 큰 기회일 수도. 김 이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테아로지스를 매각하시려 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사명그룹에 넘기실 모양입니다. 그는 재단과 연결된 로지스의 기부금 라인이 갑자기 중단된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다. 한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테아로지스. 그곳은 아버지의 인테리어 회사가 태아건설의 하청을 받을 당시 불공정한 물류 계약으로 아버지의 숨통을 조였던 바로 그 회사였다. 지원은 애써 놀라지 않은 척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왜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갑자기 팔아요? 그야 그룹이 지금 돈이 급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각 대금이 고작 1조 5천억이라니요. 최소 2조는 받아야 할 회사를 김 이사는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해 있었다. 지원은 그를 진정시키며 돌려보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암살자처럼 변했다. 그녀는 즉시 위성 노트북을 켜고 권도현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물 테아로지스, 구매자 사명그룹, 매각가일, 5초, 예상, 시간 3시간 이내. 황미경이 채권단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헐값 매각 중 싱가포르 에레보스 캐피탈의 트레이딩룸에 비상이 걸렸다. 권도현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플랜 B, 테아로지스 매각을 저지한다.
동시에 태아그룹 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 숏셀링 포지션을 최대로 설정한다. 에레보스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익명의 정보 채널을 통해 테아로지스, 모기업 부실 전가로 인한 심각한 우발 부채 발견이라는 내용의 긴급 분석 보고서를 사명그룹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살포했다. 그 보고서에는 지원이 복지재단에서 빼낸 이중장부를 기반으로 로지스가 어떻게 황미경의 비자금 세탁에 동원되었는지 그 증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에레보스 캐피탈은 홍콩과 싱가포르 시장을 통해 막대한 양의 태아그룹 관련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테아로지스 매각이 실패할 것이고 그로 인해 태아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베팅했다. 사명그룹 회장실은 발칵 뒤집혔다. 헐값에 좋은 매물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폭탄일 수도 있었다. 에레보스가 내놓은 보고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만약 로지스를 인수했다가 태아의 부실까지 떠안게 된다면 사명그룹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은행 마감 시한을 불과 30분 앞둔 오전 8시 30분 사명그룹은 황미경에게 긴급 통보를 보냈다. 테아로지스의 우발 부채에 대한 심각한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정밀 실사가 완료될 때까지 인수 협상을 전면 중단합니다. 황미경의 집무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이럴 수가 없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자금 조달은 실패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주채권 은행은 태아그룹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공식 선언했다. 그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마자 태아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한가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다. 황미경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전광판에 뜬 붉은색 숫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누가 이겼는지도 알았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조 실장이 가져온 한지원의 유일한 사진을 집어들었다. 결혼식 날, 모욕 속에서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너였어. 처음부터 전부 내년 짓이었어. 황미경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한강 위로 창백한 여명이 밝아왔다. 한지원은 하룻밤도 자지 못했다. 별채의 거대한 통유리창에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노트북 화면이 함께 비쳤다. 모든 인터넷 포털의 헤드라인은 태아그룹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선언이라는 글자로 도배되어 있었다. 황미경의 제국이 공식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다. 지원은 위성 노트북의 보안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태아복지재단에서 그녀가 직접 수집하고 정리한 황미경의 완벽한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수백억이 아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이중장부, 자금 세탁 경로, 해외 유령 법인으로 빼돌린 내역 전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증거 파일을 두 곳으로 전송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비리 신고 센터 서버였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 매체 KCIJ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보안 제보 채널이었다. 발신자는 에레보스였다. 추적 불가능한 유령의 고발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채무 불이행이 태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이 비자금 스캔들은 황미경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짓밟았던 그 더러운 돈의 흐름을 이제 그녀가 세상 밖으로 터뜨리는 것이었다. 오전 9시 대한민국 증권거래소 KRX의 개장벨이 울렸다. 하지만 태아그룹의 주식은 거래될 수 없었다. 어제의 충격적인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개장과 동시에 모든 계열사의 주식이 매도 주문만 쌓인 채 또다시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틀 연속 하한가.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태아그룹 본사 30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채권단의 험악한 목소리, 은행의 압박 전화, 주주들의 비명 섞인 항의가 로비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황미경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단 하나의 동아줄이라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장의 두 번째 충격파가 닥쳤다. 금융가의 유령 에레보스 캐피탈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들은 태아그룹의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어제부로 휴지 조각이 된 태아그룹의 모든 부도 채권 디폴티드 번즈를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언저전량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시장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이 아닌 빚을 사들이겠다는 것은 법정관리 콜트 리시버십에 들어가더라도 회사의 해체와 청산 과정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사형 집행인의 선언과도 같았다. 권도연은 황미경에게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전 11시 지원이 보낸 제보가 마침내 폭발했다. KCIJ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터뜨렸다. 단독 태아그룹 복지재단, 황미경 회장 개인 비자금 창구, 수천억 원 횡령 및 해외 유출 정황.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법인들, 네팔 학교 짓기 명목으로 빼돌려진 수천억 원의 기부금, 황미경 회장의 오래된 집사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까지. 한지원이 지난 몇 달간 복지재단에서 수집한 이중장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뉴스 화면에는 지원이 일부러 결제한 서류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등장했다. 그 서류들에는 이사장 한지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황미경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앉혀놓은 그 꼭두각시 이사장의 도장이 이제 그녀의 목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된 순간이었다. KCIJ의 보도가 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즉각 태아그룹 본사 30층 회장실과 강북의 허름한 태아복지재단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채권단과 뒤엉켜 있던 로비는 이제 파란색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과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로 완벽한 지옥도를 연출했다. 황미경은 자신의 집무실 TV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수사관들이 비서들의 저지를 뚫고 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는 KCIJ의 기자가 태아복지재단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태아복지재단. 그 이름이 황미경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녀의 피가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 천박한 며느리에게 던져주었던 자리. 아무것도 모를 거라 확신하고 자신의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았던 바로 그곳. 김 이사가 가져오는 서류에 생각 없이 도장이나 찍으라고 던져준 그 자리. 그녀는
어제 자신이 집어던졌던 한지원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의 그 텅 빈 눈동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법 조항을 되물으며 떨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 과호흡을 일으키며 쓰러지던 그 계산된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내년이었어. 황미경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권도현이 아니라 바로 저 계집. 자신이 혼수 하나 없는 고아라고 모욕했던 한지원이 이 모든 판을 짰다는 것을. 그녀는 적을 자신의 심장부에 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적에게 심장을 꺼내 바쳤던 것이다. 황미경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마침내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KCIJ 앵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강변의 별채에서 한지원은 조용히 TV를 껐다. 화면에는 황망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김이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3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 보았던 그 잿빛 하늘이 아니었다.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복수는 끝났다. 태아그룹 본사 30층의 대회의실. 평소라면 그룹의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중역들의 신중한 토론이 오갔을 그곳은 지금 아수라장이었다. 그룹의 주식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총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상황. 남아있는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황미경의 편을 들다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녀를 끌어내리고 채권단에 항복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황미경은 옥자를 잃은 여왕처럼 위태롭게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충혈된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조용히들 못해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서 외부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 아니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권위가 실려 있지 않았다. 이사들은 그녀의 말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막다니, 뭘 막습니까? 회장님 비자금 때문에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태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황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언쟁을 벌이던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황미경마저도 입을 다물었다. 한지원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낡은 드레스, 겁에 질린 눈빛, 초라한 행색의 유령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슈트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겨 차가운 지성을 드러냈고 굽 높은 스틸레토 힐은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눈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날카로운 흑요석 같았다. 그녀의 뒤로는 에레보스 캐피탈의 배지가 달린 감정 없는 표정의 변호사들과 재무 분석가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한 이사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황미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자신이 별채에 가둬두었던 그 벌레 같은 계집이었다. 하지만 저 압도적인 기세는 무엇인가? 당장 전현을 끌어내. 조 실장 경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지원의 법무팀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다. 한지원은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텅 비어 있는 황미경의 맞은편 상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을 짚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미경을 차갑게 응시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희 회장님 해임 건인가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마이크를 쓴 것처럼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 내년이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 황미경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여긴 주주와 이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넌 그저 내 며느리 행세를 하던 사기꾼일 뿐. 정정하죠. 지원을 뒤따라온 수석 변호사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한지원 씨는 더 이상 황 회장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태아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 에레보스 캐피탈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대 주주 에레보스 황미경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에레보스 캐피탈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장에 투매된 태아그룹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 주식 45%를 장내 매수 완료했습니다. 현 시점부로 태아그룹의 경영권과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에레보스 캐피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황미경이 자신의 비자금 스캔들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 권도현과 한지원은 그녀의 제국 자체를 헐값에 사들인 것이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해임하려 했던 황미경에게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인 한지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네. 내년이. 황미경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스크린을 켰다. 첫 번째 화면에는 태아건설이 3년 전 수주했던 송도 VVIP 라운지 설계도가 떴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보다 6개월 앞서 작성된 놀랍도록 동일한 디자인의 설계도가 떴다. 그 설계도 하단에는 디자인 한환, 대표 한상진이라는 서명이 선명했다. 이게 뭐지? 이사들이 술렁였다. 첫 번째는 태아건설이 훔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 아버지 한상진 대표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도둑맞은 그의 유작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넘겼다. 태아건설 법무팀이 한상진의 회사에 보낸 내용 증명. 태아로지스가 원자재 공급을 중단시킨 내부 문서. 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을 회수한 정황 증거. 지원이 3년간 피를 갈아 마시며 수집한 태아의 범죄 기록이 황미경이 복지재단에서 넘겨준 비자금 장부와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당신들은 그저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밟아 죽였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태아가 늘 하던 방식이니까. 지원의 시선이 황미경을 꿰뚫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오만함이.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황태민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원 씨. 아, 아니, 한지원 씨. 이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라니. 그럼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갤러리에서 만난 것도 전부. 지원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무모만이 존재했다. 접근 황태민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난 당신에게 접근한 적 없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거지. 당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순수하고 가난한 여자.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줄 트로피.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나약함을 위로해줄 인형을 찾았을 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황태민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이 거대한 복수극의 가장 어리석은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가증스러운 년 황미경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돌아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지원의 얼굴을 향했다. 내년 따위가 감히 내 제국을, 내 아들을, 널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지원에게 닿지 못했다. 에레보스의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제압했다. 지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황미경을 내려다보았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황미경 회장, 지원이 나지막이 선언했다. 당신이 경멸했던 그 혼수 하나 없는 고아가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걷어갑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아침에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에레보스 법무팀의 연락을 받고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한 것이었다. 황미경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황미경의 광기 어린 비명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가면은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다. 황미경의 광기 어린 비명이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가고 이윽고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대회의실은 방금 전까지의 아수라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이사들은 굳은 채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흑요석처럼 서 있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비굴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바닥에 무너져 있는 단 한 사람, 황태민에게 향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바닥에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머니, 그의 세계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한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지원이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하려 할 때 황태민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원 씨. 아니, 한지원 씨. 제발.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당신 아버님께.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뭉개졌다.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붙잡은 남자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구두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모르려고 애썼던 거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당신 어머니가 주는 부와 권력은 즐기고 싶었지만 그 더러움은 외면하고 싶었으니까.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황태민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 말에 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연민에 가까운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사랑,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내 눈에 비친 당신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나를 구원함으로써 당신 스스로를 구원받고 싶었을 뿐.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나약함을 위한 방패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지원은 그의 손을 뿌리치듯 발을 뺐다. 당신 몫의 벌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겁함과 무력감 속에서 당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를 안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섰고 황태민은 그 자리에 버려졌다.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황미경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한지원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하의 계열사들은 해체되거나 에레보스 캐피탈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재편되었다. 태하라는 이름은 오만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이름의 회사가 태어났다. 더한 디헨 아키텍처 앤 파이낸스. 한지원이 아버지의 성을 따서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몇 달 후 태아그룹의 본사였던 여의도 빌딩 30층. 황미경의 위압적이던 흑단 가구와 어두운 마호가니 벽은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는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밝은 흰색, 그리고 따뜻한 원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총수의 집무실이 아닌 열린 소통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 겸 대표이사 사무실이 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검은색 슈트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하지만 격식 있는 흰색 셔츠와 슬랙스 차림으로 거대한 도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복원해낸 아버지의 미완성 유작, 친환경 스마트 도시 설계도였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황미경의 충복들을 모두 잘라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실무자들은 모두 안고 갔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김 이사처럼 기회주의적인 인물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그녀의 구조조정은 냉철했지만 공정했다. 더하는 아버지의 철학이었던 사람을 위한 기술, 정직한 건축을 모토로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었다. 꽤 멋진 사무실이군. 전 주인 취향보단 훨씬 나아. 익숙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에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권도현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기척이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덕분입니다. 좋은 값에 인수하게 해주셔서. 지원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에레보스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 한지원 대표였다. 황태민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군. 권도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 어미는 감옥에서 항소심을 준비 중이고
그들은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원이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제 관심은 이것뿐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건도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 드물게도 옅은 흥미가 스쳤다. 자네는 내가 본 최고의 전략가였어. 한지원, 에레보스 아시아 지사장 자리를 제안하지. 태아보다 10배는 큰 판을 움직이게 될 거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권도연의 옆에 섰.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심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권 대표님, 저는 진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회사. 재미없군. 권도연이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자네는 어둠 속에 있을 이유가 없겠지. 어둠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빛을 더 밝게 보려면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어둠이 될 필요는 없겠죠. 권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다. 좋아. 더하니 무너질 일이 생기면 그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짓궂은 농담이었다. 그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한지원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황미경의 거대했던 옥자 대신 아버지가 쓰던 낡은 제도용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로 세웠다. 3년 전 태하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직 아버지와 함께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액자를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3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복수심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결의와 마침내 되찾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위한, 그리고 그녀 자신, 한지원을 위한 진정한 시작이었다.